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16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동시 만기 이후에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개선이 됐죠. 자,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 특히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리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그런 정도의 강세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는 조금은 못 미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시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디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오늘 같은 날 폭스바겐 폭탄까지 맞으면서 8%나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일부 종목, 뭐 LG전자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LG전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LG전자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서 테스라 이 종목도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동진세미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포트폴리오 종목 중 제2선, 제3선급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힘을 내줘서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가 당장 부담이 돼서 제2선, 제3선급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분위기라 했을 때는 우리 종목 중에 MC넥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스마트폰 업황도 나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용 카메라와 관련된 그 시장과 그와 관련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이제 MC넥스도 부각될 소지가 좀 있어서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위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MC넥스 정도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좀 해놓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일단 우리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훑어보게 되면 오히려 지수 부담이 작은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반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이버, 그리고 LG화학 같은 또 현대차 같은 그리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원스럽게 반등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시총 상위주가 신통치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그 2선, 3선급의 포트폴리오 종목과는 좀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수 상승에는 두 가지 관건이 남아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 정도에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FOMC 그 결과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고,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조건, 즉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그때쯤 아니면 그보다 좀 빠른 시점에서 지수 왜곡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일단 최소한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소 부족한 측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2% 정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도 조금씩 개선되며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그것이 크게 해소되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LG화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폭스바겐 폭탄이 있었습니다. 자, 파우치형 대신에 각형을 주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달되면서 현재 LG화학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도 같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도체 얘기인데요. 끊임없이 반도체 경계론,
특히 K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가 위기에 봉착되고 있다.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에서 시리즈를 통해서 제1시리즈, 제2시리즈 해서 반도체 위기론을 주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얘기긴 하지만 신문 기사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소하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은 약식으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먼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그런 어떤 문의사항이 있거나 또는 종목 또는 현재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오늘도 예나 다름없이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증시까지 크게 흔들어놨던 가장 큰 악재는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국채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죠. 연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1.5%도 모자라서 1.6%를 넘나드는 한때 1.6%대 상단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그러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 특히 이머징 마켓 쪽은 그 금리의 공포에서 그럼 그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수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현재 그런 현재 현상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어쨌든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극강의 강세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따라가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충분히 그것을 커플링, 즉 동조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 내지 그 문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격차가 해소된다는 거죠. 자, 제니 옐런 현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인플레 문제, 그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리 서머스 전 재무부장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때 그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인플레 문제가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만 이 양반은 그와 관련돼서는 10년 전부터 계속 같은 얘기만 했습니다. 10년 내내 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그 문제가 크게 부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레리 서머스가 주장하는 현재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주요 지표, 매월 중순경에 그 전달에 있었던 주요 경제, 거시경제 지표 3개를 발표를 하죠. 산업생산이 그 중에 하나인데, 무려 작년 동기 대비 35.1%. 물론 기저효과입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낮은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거의 10% 중반대 정도 수준으로 급증한 거고요. 또 소매 판매도 33.8%,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이것도 35%.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즉, 기저효과분을 뺀다 하더라도 거의 두 자릿수 내지 또는 한 자리 고점대 수준에 아주 고성장을 했다는 거죠. 중국이 좋아요. 중국이 좋으면 우리나라도 좋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강, 화학, 조선, 그리고 건설, 중장비, 기계, 또 심지어는 아마 중국의 소비주 같은 화장품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자동차, 그 IT, 그 석유화학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범위를 넓혀서 화장품이나 일부 조선주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들은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난 2월 달에 수출을 그전에 말씀드렸었죠. 상당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IT 수출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자동차가 작년 동기 대비 50%, IT 부분은 9개월째 연속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는 8개월 연속 좋다는 건데요. 작년 동기 대비 11.5%, 일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23% 정도 갑니다. 상당히 좋은 그러한 성장을 하고 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추후 우리 종합지수가 미국 증시를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탈적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로, 이건 가급적이면 삼성전자를 올려놓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삼성전자인데요. 계속해서 주가가 대략 8만 2천 원대 정도 수준에서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꺾어서 올라가는데 아마 V자 꺾기 이미 실패했고요. U자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른바 젖은 장작에서 마른 장작으로 변모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차트상의 모습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시장 점검입니다. 일단 미국의 달러 인덱스 DXY라고 하죠. 0.15% 올라가서 91.82. 이 정도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꽤나 높은 상태입니다. WT, 이거는 이제 원 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조금 내려가긴 했죠. 5원 60전.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 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조금 내려와서 안정은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전반적인 하단 박스권에서의 상단 부분에 있죠.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는 건데 이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추세상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것,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추이가 유지된다라고 전제했을 때에는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환차익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 모멘텀이 주어진다면 서둘러서 현재 한국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차 강권이 내일 모레 있을 FOMC 그 결과에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결국 결과라기보다는 FOMC 위원이 시장을 달래주는 인플레 문제나 애들은 긴축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장 달래는 그러한 성명이나 또는 기자회견 같은 것이 있으면 시장은 상당히 좋게 반응할 것이고 그것은 이머징 마켓, 특히 이머징 마켓의 대명사인 한국 증시에 아주 큰 호재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그때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건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WTI 가격은 0.5% 약간 내려갔는데 65.28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에 있습니다. 사실 원유만 그런 게 아니죠. 곡물과 니켈, 구리,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상승세는 전반적으로 원자재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또 반드시 인플레와 연결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주변 증시를 보게 되면 잠깐 볼까요? 비교적 괜찮아요. 나스닥 선물 일본 또 상해 지수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시장 흐름에 대한 속도를 좀 빨리 나올 속도가 빨라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수급은 역시 미흡하죠.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 개인들은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 파워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심리는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지금은 위축되어 있지만 분위기 좋으면 또 불살라 올라가는 것이 일반 개인들, 종합 개인들의 투자 심리의 속성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축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하지만 대규모로 매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어제부터 52 거래일 만에
거의 3달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 했습니다. 계속 매도하면 욕먹죠. 그래서 이 정도. 물론 추세적으로는 계속 매도 포지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와 관련된 기준이 바뀌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베이시스가 낮아요. 이거는 지수 왜곡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이시스가 너무 낮은 게 말도 안 되는 게 3개월 후에 지수의 예상을 해도 지금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강세장이다 했을 때에는 당연히 3개월 후에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베이시스는 3개월 후에 지수가 더 낮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지수 왜곡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 내용을 1,000억 원 넘게 나오는, 1,000억 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반드시 찬물만 끼얹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뜨거운 물보다는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지금은 계속 매도를 함에 따라 전반적인 지수 탄력을 좀 깎는 그런 모습. 이게 삼성전자 주가, 또 네이버나 또는 LG화학이나 전대차 같은 시총 상위주의 주가 탄력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다소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단기적인 그들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세세한 판단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판단할 때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고요. 자,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좀 막혀 있었던 상황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한국 증시의 상관관계를 보면 미국 다우지수나 또는 뭡니까 S&P 500보다는 현재 나스닥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나스닥에 뭐 애플도 있고요, 또 테슬라도 있고요, 또 아마존이나 다 그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현재 네이버가 코스피의 주역이니까 당연히 나스닥과 상당히 그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나스닥에 상당히 밀접합니다. 네, 그런 측면을 한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는 금리가 좀 불안하죠. 이건 FOMC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동학개미들이 현재 아직은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변동성이 심한 그런 영역입니다. 해서 이 부분도 지금 당장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에서 이거 고정 변수로 묶어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LG화학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LG화학의 차트를 올려놓고 LG화학이 사실 그동안 약간 어려웠을 때에도 LG화학은 괜찮았거든요. 그랬다가 오늘 폭스바겐의 폭탄을 맞았다는 건데요. 자막을 올려놓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LG화학입니다. 하락백의 폭스바겐 쇼크라고 하는 건데 폭스바겐이 2023년부터 지금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파우치형, 사실 뭐 파우치형, 각형, 원형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근데 현재까지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삼고 그렇게 알고 현재 2023년, 2024년까지의 뭡니까 MEB 플랫폼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를 수주받은 바 있어서 파우치로 계속 갈 걸로 봤던 건데 갑자기 지난주에 있었던 뭡니까 파워데이를 통해서 그들의 비전을 제시할 때 향후 폭스바겐이 파우치형이 아니고 이제 각형으로 바꾸겠다 하는 그런 그런 마스터 플랜을 내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그 유럽 시장이 그 중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다음 큰 전기차 시장의 전기 주역이 바로 폭스바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악재가 돼서 이렇게 뭡니까 그동안 잘 나갔던 LG화학이 오늘 하루 주가가 본다면 거의 뭐 폭망에 가까울 정도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건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측면, 중국은 아직도 각형이죠. 특히 CAT나 BYD가 다 각형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현재 유럽도 내재화를 한다면 유럽 자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주역 중에 하나가 스웨덴에 있는 노스볼트라는 거죠. 노스볼트와 그리고 폭스바겐 합작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체계, 그것을 내재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형이 주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각형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위 개념의 그런 배터리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또 폭발이라고 하는 위험성도 약간은 좀 더 낮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측면에서 폭스바겐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각형으로 향후 배터리 주역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LG화학한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봤을 때 악재는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미국 시장 이전부터도 현재 LG화학은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비중을 두고 그에 따른 현재 뭡니까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또 공장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면 그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그런 것 같아요. 각형은 사실상 원통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또는 파우치형에 비해서는 수율 내지 분량률이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평가고요. 또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출력 저하라고 에너지 밀도는 비슷하지만 출력 저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좀 현재 각형이 한 절반 정도 마켓시어, 즉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49.2%라고 하는데 하지만 CATL이나 또는 BYD 등 중국산 배터리가 다 각형이거든요. 중국 시장이 워낙 그쪽에 생산되는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이지 전반적인 추이는 각형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이고요. 그리고 파우치형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대세적인 차세대 미래형 배터리란 말이죠. 실제로도 파우치형이 재작년 16%에서 작년 27.8%로 그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파우치는 오히려 각형은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대세적인 흐름을 뒤엎고 현재 그 폭스바겐이 그런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와 관련된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각형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추가 양산할 수 있는 공급 체계까지도 구축할 수 있는 준비 상태라는 것이고요. 시간만 조금 더 시간만 더 주어지면 된다는 건데 2023년까지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이쪽 배터리 시장,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합니다. CAGR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평균 성장률이 일반적으로 35% 내지 40% 정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상 빅뱅,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모든 종류, 그것이 뭐 파우치형이든 각형이든 또는 원통형이든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배터리는 상당 기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쇼티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 그와 관련된 충격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025년까지 LG화학은 이미 GM과 합작 공장을 세운다는 것에서 예고가 되어 있듯이 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틀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2025년 되는 전체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공급량이 약 12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그중 약 60% 약간 62.5%가 되는 것 같습니다. 75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LG 화학이 공급하는 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62%, 미국 시장 62%를 장악한다면 시장은 완전히 석권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정도일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파우치형 수요는 여전히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BMW도 있고요. 또 프라이슬러 벤츠도 있고요. 자, 그러니 현재 미국 시장 뭡니까? 현재 폭스바겐이 타격은 주긴 줬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현재 심각한 타격을 받는 데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 치열한 경쟁하에 아무래도 성능이 나가지 효율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현재 뭡니까 각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대세상의 흐름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경쟁에 뒤처질 위험도 좀 있는 것이죠. 특히 가격 측면에서 파우치형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현재 뭡니까 폭스바겐이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이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좀 있어요. 상당한 도박이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도 다분히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형이든 각형이든 파우치형이든 간에 그 모습, 그 형태 전체는 케이스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케이스가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것이 뭡니까 형태의 자율적인 문제, 어떤 약간의 뭐 수요 문제라든가 또는 뭐 뭡니까 에너지 밀도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긴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내용물, 화학물질, 정보체는 정보체, 또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그 내용물에 있는 것이 그 형태에 있는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 원리는 같았을 때 2차 전지와 관련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어떤 양산 캐파를 갖고 있는 곳은 LG화학이죠. 들어가서 다소간의 데미지가 될지언정 추세적인 데미지가 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자신 있게 보시면 되고 갖고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조금 지켜봤다가 조금 안정되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자, LG화학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K 반도체, 한국 반도체 위기론, 한국경제신문에서 어제 오늘 그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첫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낸드 176단짜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또 얼마 전 제4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하게 됐다. 그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이러면서 낸드는 낸드대로 또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초격차의 D램 부분에서도 어느새 마이크론이 그들과 또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또는 일정 부분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기술 개발력이 뛰어나고 상당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하는데요. 그리고 또 파운드리 부분에서 오늘 아침 나온 거 보니까 TSMC를 놓고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고 그리고 또 EUV 극자에서 노광기에 있는 뭐 TSMC 50대를 갖고 있고 또 어디니까 삼성전자 25대를 갖고 있으니 이것과 관련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로 족탈불급이다.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다 하며 삼성전자가 이러니 경쟁에 계속 지쳐질 수가 있다 하는 식의 위기론인데요. 간략하게 반론할까 합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176단 낸드는 더블 스택, 싱글 스택이 아니고요. 싱글 스택만 따지면 삼성전자는 128단입니다. 더블 스택을 하면 256이 된다는 거죠. 굳이 가성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더블 스택을 안 가고 싱글 스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특별히 현재 그것을 절실하게 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스택의 176단 정도가 아주 뭐 기가 막힌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술력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도 뒤쳐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4나노 4세대 10나노급 D램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보면 마이크론이 상당한 진입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D램 부분에 상당히 그 격차가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능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극자외선 노광기 초미세 공정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계속해왔던 아르곤 불소 ARF 방식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현재 미세화는 되긴 되지만 정밀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수율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정밀도 및 그와 관련돼서 또 어느 정도 전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력을 경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RF 방식으로 단순한 신문지상의 보도는 그렇게 선정적으로 뭔가 자극하기 위해서. 즉, 그만큼 해외 업체가 쫓아오니 이 반도체 업계가 그런 정부에서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현재 그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반론이 있는 내용을 딱 빼고 그런 식의 내용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세화를 너무 진하게 하게 되면 카펙스, 이건 이제 그 시설 투자입니다. 카펙스 경쟁을 출혈 경쟁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그 전부터도 그 배터리, 메모리 3사가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수없이 겪어왔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넘쳐서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분기 동안 현재 SK 하이닉스가 적자가 나오긴 했던 그 시점이 2013년, 14년, 15년도 그 당시였던 거고 마이크론도 그 당시 엄청 고생을 했죠. 2019년도 재작년에도 갑자기 영업이익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격감을 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카펙스 갑자기 늘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삼성전자의 의도도 초격차 전략에 의한 현재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 현재 그 가장 약자인 마이크론이 자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격을 그때 아주 심각한 반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수준에서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뭐랄까요 현재 그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SMC 격차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EUV VU 대수의 차이는 원래 뭡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EUV가 절대적입니다. 미세화 쪽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VU 대수의 차이가 결정적이다 하는 것은 현재 적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뭡니까 지금 TSMC 같은 경우에 라인을 신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낸드 라인도 있고요. 또 D램 라인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의 일부만 전용을 해도 충분히 현재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단기적으로 커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비교로 즉 현재 TSMC가 280억 달러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는 거의 3분의 1 정도 투자를 안 하니 그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시장은 여러 가지 관계상 TSMC, 펌들이는 TSMC가 완전히 석공을 하고 이 구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그걸 인식하고 그 덩치가 큰 AP 분야, 또 이미지 센서 분야부터 차근차근 현재 TSMC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장 이 격차를 줄이는데 혈안을 두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TSMC를 쫓아간다 하는 관점이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 파운드리 분야는 워낙에 쇼티지, 즉 공급이 아주 극심합니다. 따라서 TSMC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양산 시스템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몰려드는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당 부분은 현재 파운드리본의 세계 2위권 절대 5나노급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의한 업체이므로 삼성전자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도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 구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쟁보다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 어떤 큰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뭐 현재 우리 시각이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트폴리오, 삼성전자를 중시한 1 플러스 4 플러스 알파죠. 그것을 저는 현재 그 Y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Y의 포트폴리오 1 플러스 4 플러스 알파.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냐.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끌고 나가시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